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각 잡힌 제복이랑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그리고 절대적인 명령 복종. 아마 세상에서 가장 상명하복이 엄격할 것 같은 조직이 바로 경찰일 텐데요. 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회의실 분위기가 딱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런데 최고 지휘관인 충청북도 경찰청장이 딱 들어와서 자리에 앉더니 첫 마디를 이렇게 던집니다. 자발적으로 오신 거 맞죠? 혹시 과장이 강요해서 억지로 온 사람은 지금 당장 나가도 좋습니다. 와, 시작부터 그 관료제 특유의 무거운 공기를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네요. 맞아요. 당신이 만약 그 자리에 앉아있는 직원이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숨이 턱 막히거나 내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상사의 지시로 마지못해 끌려온 자리라면 당장 나가라는 이 한마디가 뭐랄까 앞으로 이 조직의 소통 방식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리더의 명확한 선전포고인 셈이죠. 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사료가 바로 이 충청북도 경찰청장이 주재한 내부 미팅의 실제 녹취록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문서를 열었을 때 그냥 딱딱한 실적 압박이나 뻔한 추나 말씀이 적혀있을 줄 알았거든요. 보통 기관장 회의록이라고 하면 을에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까 리더십이랑 소통, 그리고 인간관계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해부하는 철학적인 문답이 가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대화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그 껍데기만 남은 권위주의를 벗어던진 진짜 리더란 무엇인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 당신은 무엇을 가장 기대하시나요? 아마도 압도적인 지식이나 통찰력일 겁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모 계장도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아, 그 질문 던진 분 말이죠. 네, 청장에게 대뜸 이렇게 묻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추게 되셨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오는 모범 답안들이 있잖아요. 밤을 새워가며 고전을 읽었다거나 젊은 시절 뼈를 깎는 고뇌를 했다거나 하는 영웅담 같은 거요. 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내놓은 대답은 무릎을 딱 칠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맞아요. 거창한 수사학은 싹 빼고 이렇게 답합니다. 당장 당신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인터넷에 쳐봐라. 처음에 저는 이거 그냥 농담 섞인 핀자리인 줄 알았어요.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아주 뼈있는 조언입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학자나 권력자만 독점하던 슈퍼컴퓨터급 지식이 지금은 우리 모두의 손안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거거든요. 아, 지식의 접근성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군요. 네. 지식은 이미 도처에 널려 있는데 왜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무거운 책부터 사려고 하거나 남이 떠먹여주기만을 기다리냐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검색하고 내 것으로 만들라는 지식 습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꼬집는 거죠. 게다가 아주 구체적인 사례까지 덧붙여 주더라고요. 과거에 무려 150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대화 녹취록을 단 100페이지로 요약해서 만든 문을 열다라는 책을 언급하잖아요. 맞습니다. 쓸데없이 정보의 양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핵심을 어떻게 추출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한 대목이죠. 그리고 저는 업무 파악에 관해 던져준 이 팁에 진짜 제일 크게 감탄했어요. 아, 타부서 직원에게 밥 사주라는 이야기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내가 새로운 업무를 가장 빨리 파악하고 싶다면 그 부서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직원에게 밥 한 끼 사주면서 계속 질문하라는 거예요. 딱 3일만 그렇게 바짝 물어보고 들으면 그 업무의 뼈대는 다 파악하게 된다고요. 이 대목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깊습니다. 조직 내에서 파편화된 지식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융합하는 방법을 정확히 짚어낸 거거든요. 융합이요? 네, 청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 조직 전체의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현재 맡고 있는 부서의 좁은 업무만 파고들어서는 진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죠. 아, 제가 이걸 그 건축공사장에 비유해 보니까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배관공이나 전기공사 담당자가 자기가 지금 당장 깔고 있는 파이프나 전선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건물이 나중에 어떤 모양이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건축가가 그려놓은 1층과 2층에 완성된 청사진 전체, 그러니까 설계도를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해야 비로소 내가 작업하는 이 파이프가 왜 이 방향으로 꺾여서 들어가야 하는지 진짜 맥락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청장 본인도 경찰서든 혁신단이든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인사,
재정, 생활안전 등 조직 전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설계도를 그리려는 훈련을 끊임없이 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조직 전체를 보는 훈련이요? 네, 이런 거시적인 시각을 늘 유지하면 굳이 억지로 지식을 외우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통찰력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조직 전체를 꿰뚫어보는 완벽한 설계도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다음 단계는 어떨까요? 당연히 그 엄청난 시야를 바탕으로 웅장한 중장기 계획을 짠 다음에 부하 직원들에게 착착 지시를 내릴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의 리더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모 계장이 충북청의 중장기 계획과 목표를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청장이 단호하게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하거든요.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죠.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 비전이나 계획이 없다고 부하들 앞에서 스스로 선언한 셈이니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직원이라면 우리 조직 이거 표류하는 거 아니야? 하고 엄청 불안했을 것 같아요. 표면적인 단어만 보면 직무 유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없다는 말 이면에 깔린 철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철학이죠? 청장에 이어지는 설명이 이렇습니다. 내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준다고 한들 너희들이 정말 그만큼 해줄 것이냐. 목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얼마나 성장하고 싶은지 현재 너희들의 질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달려있다. 여기서 그 질량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물리 시간에 배우는 그 질량은 아닐 테고요. 일종의 철학적인 은유로 차용된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이 내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나 업무적 대역폭, 즉 수용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수용 능력이요? 네, 리더가 부하 직원의 현재 질량을 무시하고 무작정 100%, 200%의 초과 달성 목표를 쥐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리하다가 번아웃이 오곤 맙니다. 생각해보면 매번 연초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잖아요. 회사에서 무리한 목표를 던져주면 처음엔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포기하고 패배감만 남게 되죠. 바로 그 구조적인 패배주의를 경계하는 겁니다. 청장은 대신 현재 자신의 역량과 질량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33% 혹은 39% 수준의 아주 현실적이고 도달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33%요? 너무 턱없이 낮은 거 아닙니까? 수치가 낮아 보이지만 이게 심리적인 핵심입니다. 심지어 작심삼일이 문제라면 계획을 딱 3일치만 세우고 그것도 힘들면 하루, 아니 반나절 단위로라도 쪼개서 세우라고 구체적으로 팁을 주죠. 반나절 단위로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달성해본 경험 그 자체를 뇌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33%의 목표를 스스로 세워서 성공하면 내가 해냈네 하는 성취감이 쌓이거든요. 작은 성공의 경험이군요. 그렇죠. 그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모여서 개인의 질량을 스스로 50%, 70%로 키워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좀 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리더인데 명확하고 매력적인 비전의 깃발을 딱 흔들면서 앞에서 끌고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나는 목표 없으니 너희들 수준에 맞추겠다. 이렇게 놔두면 오히려 직원들이 헷갈려하고 조직이 방향성을 잃지 않겠냐는 우려가 생길 텐데요. 과거의 카리스마형 리더십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엔 리더 한 사람의 뛰어난 두뇌가 조직 전체를 멱살 잡고 끌고 갔으니까요. 네, 영웅적인 리더 말이죠. 문제는 이런 방식이 구성원들을 그저 지시받은 대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부품으로 전락시킨다는 겁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힘은 한계가 명확해요. 강압적인 지시로 100%를 쥐어짜내더라도 그 리더가 사라지거나 감시가 느슨해지는 순간 원래의 30%로 순식간에 쪼그라들고 맙니다. 감시가 없어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군요. 네, 녹취록에도 억지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대목이 정확히 나옵니다. 진정한 동기부여는 자율성에서 나오거든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질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굳이 앞에서 억지로 끌지 않아도 조직은 스스로 굴러가게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지속 가능한 고차원적 리더십이죠. 아, 강압적인 압력으로 만든 성과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군요. 듣고 보니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내 일을 주도적으로 하게 만드는 게 진짜 동기부여네요. 맞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들 자율적으로 각자의 시야대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무조건 부딪히는 지점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의견 충돌이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각기 다른 시야와 질량이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모 운영계장이 아주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상대방과 견해가 다를 때 그냥 다름을 인정해버리고 넘어가면 진정한 소통이나 화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요. 네,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사실 저도 회의하다가 의견이 아예 다르면 어떻게든 결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 청장은 대화의 성격을 두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분리해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업무적 대화. 둘째는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입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만약 결론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30% 정도의 공통점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그 위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건 조직 생리상 당연한 타협의 과정이죠. 네, 업무적 결론을 내는 과정은 이해가 쏙쏙됩니다. 무조건 타협점이 필요하니까요. 진짜 흥미로운 발상의 전환은 두 번째, 단순한 의견 교환 상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약 나와 상대방의 의견이 100%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속으로 저 사람 진짜 답답하네. 나랑 너무 안 맞는다. 이러면서 무시하거나 대화를 피할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방어적으로 반응하죠. 나와 10%라도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에게 끌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은 배척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맞아요. 본능이죠. 하지만 청장은 이 100% 다름을 엄청난 가치를 지닌 축복이라고 재정의합니다. 철저한 실용주의적 관점이죠. 다름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축복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와 10%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고작 10%의 도움만 보태줄 뿐입니다. 어차피 아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나와 100%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시각, 내가 완전히 놓치고 있던 사각지대를 통째로 내 눈앞에 던져주는 사람입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내가 평생 구하지 못했을 100%짜리 퍼즐 조각을 통째로 들고 온 은인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청장은 이런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하거나 대화가 안 통한다고 밀어내는 행위를 두고 하늘이 준 축복을 제 발로 걷어차는 짓이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걷어차는 짓이다. 진짜 뼈 때리는 말이네요. 나와 의견이 완전히 다르다는 건 그동안 내가 그만큼 좁은 우물 안에서 갇혀 살았다는 뼈아픈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 좁은 시야의 껍질을 깰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가 바로 나와 100% 다른 사람을 마주쳤을 때라는 통찰입니다. 말만 오가는 도덕교실은 아니잖아요. 치열한 곳이죠. 네, 가장 치열하고 예민한 영역, 바로 평가와 승진 시즌이 다가오면 이런 멋진 철학들도 생존 논리 앞에서 다 산산조각 나는 게 보통입니다. 평가권이라는 시퍼런 칼을 쥔 리더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 녹취록에서 가장 파격적인 제도가 등장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청장은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 리더에게 주어진 인사권이나 감찰권, 재정권 같은 권력으로 직원들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직장 내 갑질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죠. 네, 갑질의 본질이요. 상사가 자신이 무지해서 부하를 평소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놓고 나중에 일이 틀어지면 부하에게 승질을 내고 짜증을 내는 현상. 이게 바로 갑질이라는 겁니다. 똥낀 놈이 성낸다는 적나라한 속담까지 인용하면서요. 아랫사람이 일을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방치한 윗사람의 무능력함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는 논리입니다. 본인이 실력이 없어서 이끌어주지 못해놓고 아랫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두 번 잘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경찰의 핵심인 일일이 출동 업무를 예로 들어 설명한 부분이 정말 찰떡 같았습니다. 아주 생생한 예시였죠. 만약 국민이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관이 출동해서 딱 겉으로 요구하는 표면적 사항만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돌아오면 업무 매뉴얼상으로는 100점 만점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불만은 속출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고자가 겉으로 내뱉은 요구사항, 그 이면에 얽힌 진짜 억울함이나 맥락을 경찰관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만 본 거군요. 네. 심지어 나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사소한 일로 불렸냐며 짜증 섞인 태도를 보인다면 엄청난 컴플레인이 들어오겠죠. 리더와 부하 직원의 관계도 이 출동 현장과 완전히 똑같다는 게 청장의 지적입니다.
부하 직원이 겉으로 실수한 결과물만 보고 화를 낼 게 아니라 그 직원의 진짜 고충과 역량의 한계를 들여다보고 채워줄 수 있는 깊은 실력이 리더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철학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충북청의 실제 승진 평가 기준으로 박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승진평가 기준을 보면 그 방향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우리 상사가 평소에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잘 가르치며 이끌어 주었는가를 평가하는 상향식 평가에 무려 70%의 절대적인 비중을 둡니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비중이 70%요? 와, 대박이네요. 네, 엄청난 비중이죠. 그리고 나머지 30%도 상사가 주는 게 아니라 주변 동료들과 얼마나 잘 소통하고 협력했는지 동료 평가로 채우더라고요. 맞습니다. 상사 눈치 보면서 회식 자리에서 아부하고 밥 사줄 필요가 아예 없는 완전히 뒤집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부하 평가가 70%나 차지하게 되면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 눈치 보느라 바빠서 꼭 필요한 쓴소리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우려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커피 사주고 비위 잘 맞춰주는 사람 좋은 상사가 점수를 독식하는 일종의 인기 투표로 전락할 위험이 너무 다분해 보이거든요. 조직을 운영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청장이 회의 내내 정직한 평가라는 키워드를 그토록 거듭 힘주어 강조한 겁니다. 정직한 평가요? 이 제도는 단순히 둥글둥글하고 성격 좋은 사람을 뽑겠다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음을 명확히 인식하라는 조직 전체를 향한 시그널이죠. 이제는 과거처럼 혼자서 서류 작업 잘하고 며칠 밤 새워 일하는 독불장군식의 늑대형 인재는 한계에 부딪히는 융합의 시대입니다. 일의 규모 자체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으니까요. 단순히 부하들 비위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부하를 실질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 리더십 역량 자체를 가장 중요한 업무 능력으로 치환해서 보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기 관리에만 급급한 얄팍한 상사는 결국 팀 전체의 실적과 역량을 키워내지 못해 도태됩니다. 성과가 안 나오니까요. 네, 진정으로 부하의 질량을 파악하고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이끌어주는 진짜 실력자만이 부하들에게서 정직하게 70%의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파격적인 평가 지표는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아주 치밀하고 뼈 때리는 선언인 거죠. 부하 직원들의 질량을 파악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그들을 끝없이 성장시켜야 하는 리더의 무거운 자리. 그렇다면 부하들에게 이토록 높고 엄격한 헌신의 기준을 제시하는 청장 본인은 과연 스스로를 어떻게 다잡고 있을까요? 네, 미팅 막바지에 이르러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나오죠. 맞아요. 모 보안계장이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청장님, 왜 항상 회의를 하실 때마다 녹음을 하시고 나중에 그걸 또다시 들으시는 겁니까? 하고요. 보통 회사에서 권력을 쥔 책임자급 임원이 회의를 녹음한다고 하면 섬뜩하잖아요. 엄청 무섭죠? 다 증거 남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시한 내용 명확히 증거로 남기고 나중에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청장도 첫 번째 이유로는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라고 아주 쿨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네, 진짜 핵심은 두 번째 이유에 있었습니다. 바로 끝없는 자기 성찰과 공부를 위해서였죠. 이 부분에서 갑자기 아주 철학적인 세계관이 등장하더라고요. 인간을 육신이라는 물질과 영혼이라는 비물질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밥과 반찬은 육신을 유지하게 해주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직 지식이라는 비물질적인 양식을 먹어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라는 양식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 형태로 타인에게 전달되는 매개체가 바로 인간의 말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시야가 얽히는 회의나 대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통찰이 창조되거든요. 대화 자체가 지식의 창조 과정이네요. 네, 청장은 그 과정에서 쏟아지는 귀중한 지식의 에너지를 공기 중으로 휘발시켜버리는 게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녹음을 통해 그걸 온전히 내 영혼의 양식으로 다시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상대의 날카로운 질문을 다시 들으며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메타인지를 작동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채우려는 그 지적 탐구심도 대단하지만 저는 그 뒤에 이어진 솔직한 고백에서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어떤 고백 말씀이신가요? 자기가 내뱉은 말을 다시 듣는 진짜 목적이 내가 부하들에게 한 말이 정말 그들을 돕고 성장시키는 덕스러운 말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내 직급과 권위만 내세우는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언어였는지 스스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는 대목이요. 아, 사모님 이야기 나오는 그 부분이죠? 맞아요. 심지어 그 녹음본을 사모님에게 들려주었다가 호되게 혼난 일화도 가감없이 털어놓았잖아요. 네. 사모님이 당신은 왜 부하 직원들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을 안 해주고 꼭 아랫사람 혼내는 것처럼 딱딱하고 권위적으로 말하느냐고 뼈아프게 지적했다는 이야기를 조직원들 앞에서 그대로 공개해버리죠. 상명하복의 정점에 있는 최고의 지휘관이 수많은 부하 직원 앞에서 자기 말투가 투명스럽다며 아내에게 혼난 이야기를 이렇게 투명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자신의 완벽하지 않음을 스스럼 없이 인정하고 계속해서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어가는 자기 수양의 과정 자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계급장이라는 가짜 권위의 갑옷을 완전히 벗어던진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진정한 형태의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나의 권위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을 갈고 닦는 끝없는 반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네요. 어느덧 우리가 푹 빠져 파헤치던 이 방대한 내부 미팅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독특한 대화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의미를 갈무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단순히 충청북도 경찰청이라는 특정 조직의 훌륭한 업무 지침서로만 치부하기엔 너무 아까운 자료입니다. 네, 훨씬 보편적인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전체를 꿰뚫는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나와 완전히 다른 타인을 배척하는 대신 어떻게 내 성장의 거울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리더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축적된 자신의 실력으로 타인의 성장을 돕는 헌신적인 자리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타인의 성장을 돕는 자리. 네, 공적인 삶이란 치열하게 갖춘 실력으로 남을 돕는 것이라는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삶의 어느 영역에 놓아도 통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치열하게 갖춘 실력으로 남을 돕는 것. 이 묵직한 문장이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는 말과 대화의 심, 그리고 타인을 성장시키는 리더의 언어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만약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일하면서 매일 무심코 타이핑하는 텍스트들을 전부 모아본다면 어떨까요? 이메일, 사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매일매일 남겨진 당신의 수많은 문장들 말입니다. 텍스트는 애도 박도 못하게 남으니까요. 맞아요. 내일 출근해서 동료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피드백의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딱 3초만 멈추고 당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 문장은 상대방의 질량을 치워주고 지식을 더해주는 비료입니까? 아니면 단지 내 조급함과 답답함을 쏟아낸 차가운 통보입니까? 남을 돕는 진짜 실력은 어쩌면 그 3초의 망설임과 퇴고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